네, 반갑습니다. 오버액션 토끼 그리고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 있는 피카츄와 함께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남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구도가 안 좋아서 피카츄가 잘 안 나오네요. 벌써 이 강의도 3강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옷이 바뀌었죠. 그 다음날 지금이 새벽 4시입니다. 2강 영상을 편집을 다 하고 나니까 3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지금 거의 잠겨 있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는 최악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 6월 고1 학력평가 독서지문 4개를 한번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도 나쁘고 하니까 진짜 편집 욕심 없이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워 죽겠는데 녹화 녹음을 해야 되니까 선풍기도 못 틀고 죽을 것 같네요.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거든요. 노비는 줄이고 양이는 늘리다. 조선시대의 양천제와 반상제에 대한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 중앙 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신흥 사대부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죠. 화살표해주세요.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다라 그러죠. 필요 조건, 필수 조건, 중요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학 시간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수학이자 논리학과 관련된 개념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지문에서 필요, 필수,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독자인 여러분들도 필요하게,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봐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체크해 주시고 역접의 연결 부사죠.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역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따라서 화살표 해주시고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새 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처럼 국역 대상의 확보를 새 왕조 통치 체제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제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다. 지금 양인, 천인,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죠. 분류의 이항관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의 네모, 천인의 세모를 쳐주세요.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올라가서 네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계층 네모 쳐주세요. 양인계층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따라서 노비 세모 쳐주세요. 노비 세모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네모를 더 많이 확보. 네, 밑줄 쳐주세요. 네모를 더 많이 확보. 다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와 세모로 나누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등이 있었는데 먼저 의무면에서 양인 남자 네모, 양인 남자는 국역인 군역과 요역의 의무 네모 쳐주세요. 군역과 요역의 의무. 요역은 의미 뜻이 나와 있죠. 요역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나라에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관아의 임무 대신 시키던 노동이라고 되어 있죠. 군역과 요역의 의무 네모 쳐주시고 이에 비해 비교 표현이죠. 이에 비해 세모는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군역에 X를 쳐주세요. 네모는 군역을 했지만 세모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다 군역을 갔다 오시겠죠. 전 이미 전역을 해서 보이시나요? 저는 이미 전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남학생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을 짓을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과 영상 유행하더라고요. 아씨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빨리 지문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권리면에서 양인 네모와 천인 세모는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서 뚜렷이 차이가 났다. 천인인 노비는 세모, 재산으로 보아 재산의 세모 쳐주세요. 노비는 재산 세모, 매매, 상속, 양도, 증여 세모 쳐주세요. 매매, 상속, 양도, 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는 곳을 옮길 자유가 없었다.
자유의 X 쳐주세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 세모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 세모 쳐주세요. 한 등급 더 무거운 벌, 세모. 벌을 받는다는 것은 양천 사이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보다 권리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진출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양인 중에서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양인 네모는 일단 관직 진출권이 있었다. 네, 관직 진출권의 네모를 쳐주세요. 관직 진출권의 네모. 더러 노비가 국가의 큰 공로, 네, 세모, 국가의 큰 공로를 세워 정규 관직인 유품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는 종량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했다. 반드시가 들어가죠. 이거를 제가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깊게 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다 필요 조건인 겁니다. 밑줄을 쳐주세요. 반드시 양인이 되는 종량 절차, 여기에 밑줄을 쳐주시고, 아, 이게 이 문장의 필요 조건이구나. 뭐의 필요 조건이에요? 노비가 유품직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체크해 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복잡했다. 양천이라는 법적 구분 아래 사회 구성원은 상급 신분층인 양반계층, 네, 상급 신분층인 양반계층의 1번 네모를 쳐주세요. 1번 네모, 2번 네모 이거 어떻게 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강과 2강을 안 보신 분들은 꼭 1강과 2강을 시청하시고 3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급 신분층인 양반계층 1번 네모, 의관, 역관과 같은 기술관이나 서울 등의 중인계층 2번 네모, 양인수가 가장 많았던 평민계층 3번 네모, 노비가 주류인 천민계층 세모 쳐주세요. 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네모, 세모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네모를 다시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네모, 세모 이렇게 나누게 된 상황인 거죠. 문단 구조 보이시죠?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양반 1번 네모는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갖가지 특권과 명예를 독점적, 여기에 1번 네모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그 아래인 중인 2번 네모, 평민 3번 네모, 천민 세모와는 격을 달리했다. 밑줄 쳐주세요. 격을 달리했다. 비교 표현이죠. 1번 네모는 2번 네모, 3번 네모 세모와 격을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과 독점적 지위에 한해서는. 이를 반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 밑줄 쳐주세요. 반상의 개념이 나오죠.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 밑줄. 스로서 반상의 반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인의 X를 쳐주세요. 반상의 반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다. X. 상에는 평민부터 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비교 표현이죠. 뭐뭐와는 달리. 밑줄 쳐주세요. 이거 쭉 밑줄 쳐주세요.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 다 밑줄 쳐주세요. 법적 구분과 달리 이러한 구분은 이라고 비교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에다가는 1번 네모를 쳐주세요. 반상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러한 구분은 반상제, 법적 구분은 양천제인 거죠. 양천제랑 반상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항관계는 걸지 않을게요. 뭐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천제의 동그라미, 반상제의 역삼각형 뭐 이렇게 거셔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 밑줄 쳐주세요.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와 당시, 다시 밑줄,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인 반상제. 여기 양천제의 동그라미, 반상제의 역삼각형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상제가 서로 섞여 중세의 신분 구조를 이루었다.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화살표, 신분 구조는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화살표, 순서죠. 제가 화살표 쓸 때 언제라 그랬어요? 조건문이 나올 때, 인과관계가 나올 때, 그리고
순서와 원리가 나올 때 법제적 틀에서 화살표 차츰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 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나게 되죠.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은 X 쳐주세요.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중인은 반상제에서 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까 중인 X 쳤죠? 지문 직접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있습니다. 1번은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양인 가운데 평민층의 수가 양반층의 수보다 더 많았다. 양반층은 1번 네모, 평민층은 3번 네모였죠. 아까 3번 네모에 들어가 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나요?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평민계층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죠. 2번 역시 맞는 말이 되네요. 3번 조선시대 사회 구성원은 사회통념상 4계층으로 나뉘었다. 아까 사회통념상 동그라미 반상제였죠. 반상제는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네모, 세모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국어 영역은 숨은 그림 찾기라고요. 자, 숨은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맨 마지막 줄이죠.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이 뭔데요?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사회통념상의 신분 규범인 반상제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인 거죠. 4번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인 건데 5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국역 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비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근데 아까 조선의 국역 정책 어디에 나왔어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국역 대상인 네모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따라서 세모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네모를 더 많이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번 선택지는 세모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모를 세모로 바꿔치기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바꿔치기 이제는 당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모와 세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이항관계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아는 것은 X를 쳐주세요. 이항관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1번 네모와 세모는 모두 군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그런데 군역의 의무는 네모였잖아요. 부적절한 비교죠.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왜곡하는 부적절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적절한 비교를 쓰는 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네모와 세모를 바꿔치기 하는 것, 그리고 공통점을 차이점으로,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설명한다 라는 부적절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네모와 세모는 모두 네모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볼게요. 2번 세모는 네모와 달리 네모가 없었다. 맞죠? 3번 세모가 국가에 큰 공을 세울 경우 네모가 될 수 있었다. 아까 필요 조건 밑줄 쳤죠. 반드시 양인이 되는 종량 절차라고 되어 있죠. 노비가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되어서 유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4번 네모는 법적 지위 면에서 세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이거 맞잖아요. 적절한 비교죠. 5번 세모에 속하는 노비, 세모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다. 아까 자유의 X 쳐놨죠. 이런 거 뭐 문제로 만들기 쉽죠. 솔직히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한 것으로 고쳐놓고 문제 내기 쉽죠.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 시험이 막 특별하게 문제를 변형해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채수의 견해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발문에 견해라고 나왔습니다. 견해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관점. 그리고 관점이라는 뜻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거예요. 관점은 좋고 싫음이다. 두 번째,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그러면 좋고 싫음을 물어보거나 혹은 이항관계를 물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사헌부 대사헌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지를 보니 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의관, 역관은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 역관 2번 네모 쳐주세요. 2번 네모였죠. 의관, 역관. 사대부 반열 1번 네모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 역관 무리 2번 네모는 모두가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수의 견해는 반상제라는 거죠. 1번 벼슬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양인과 천인 두 가지로 나누는 거 뭐였어요? 양천제였죠. 1번은 양천제. 2번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니라고 한 것은 국가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 1번, 2번 둘 다 양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네요. 근데 채수의 견해는 반상제인데 1번, 2번은 양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번 의관, 역관과 같은 중인을 동서 양반에 발탁하려는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을 반영. 아까 반상제에 뭐라고 밑줄 쳤어요? 비교 표현이라고 해서 밑줄 친 거 있었죠? 뭐였어요?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미 밑줄 쳐놨죠. 오케이. 답은 3번이 되네요. 기술직을 권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에 이렇게 나와있죠.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서 양반에 발탁해서 쓰라고 특별히 명령한 것, 즉 역관, 의관을 양반에 발탁하려고 했던 그 사실에 우려를 표했던 거지 기술직을 권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5번 재주가 있는 자를 양반에 발탁하도록 한 임금의 명령에 놀라움을 드러낸 것은 신분에 따라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시각차. 근데 신분에 따라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양천제에 대한 이야기였죠.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수문그리에 찾기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있을 겁니다. 권리면에서 네모와 세모는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차이가 났다. 양천제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즉 1번, 2번, 5번은 똑같은 얘기로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녀석이라는 거죠. 1번, 2번, 5번은 양천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지문, 지휘자의 음악 해석이라는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조건문이죠. 화살표 쳐주세요.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화살표, 베토벤의 명곡은 결코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서 존재할 수 없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음악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하고 여러 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음악 해석의 개념 나왔죠? 음악 해석이 뭐예요? 밑줄 쳐주세요.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 밑줄, 여러 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밑줄. 이게 다 음악 해석의 개념인 거죠. 이게 음악 해석인 거죠. 그 순간 A는 B가 아니라 C다 문장 나올 겁니다. 지휘자는 A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 X 쳐주세요. 아닙니다. B입니다. A는 B가 아니라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C,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음악 해석이란 말은 조금 낯설지도 모른다. 엄연히 작곡가가 남긴 악보가 있고 지휘자나 연주자는 악보에 써있는 대로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하면 될 테니 연주의 차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체크해 주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막상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은 웬만하면 제가 뛰어넘겠지만 지금 내신 시험 준비니까 가령도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령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리타르단도라든가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스트린젠도라는 기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져야 하고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 리타르단도의 뜻이 나오니까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리타르단도 밑줄 쳐주시고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스트린젠도 밑줄을 쳐주세요. 뜻이니까요. 정의고 개념이니까. 리타르단도와 스트린젠도의 개념.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완전성이며 작은 따옴표 쳐져 있죠. 음악 해석이랑 악보의 불완전성이 작은 따옴표가 쳐져 있습니다. 강조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악보의 불완전성 밑줄 쳐주시고 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 악보의 불완전성의 개념인 거죠. 밑줄 치겠습니다.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다. 이게 악보의 불완전성의 개념이죠. 밑줄 쳐주시고요. 이 불완전성이야말로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관점은 좋고 싫음 혹은 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휘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론가들, 철학자들, 지휘자들, 뭔가 사람 이름이 나올 거고 대부분 이럴 경우에 견해와 관련된 혹은 관점과 관련된 이항관계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죠. 1악장 도입부만 해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여는 따다다단의 내음은 베토벤이 운명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불린다.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 즉 빠르고 활기 있게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므로 화살표 2분음표의 템포는 곧 한마디의 템포인 셈인데 한마디를 메트로놈 108의 속도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이다. 하지만 체크해 주시고 하지만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다.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며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은 더욱 돋보인다. 반면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한 프루트뱅글러,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낌 오시죠? 이항관계 걸렸잖아요. 지금 두 지휘자의 견해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라는 접속 부사로 묶인 이항관계가 걸린 겁니다. 다시 윗문단으로 돌아갈게요. 정확하고 무자비 네모 쳐주세요. 정확하고 무자비. 토스카니니 네모 쳐주세요.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네모.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네모. 추진력 네모 쳐주세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 세모 쳐주세요. 주관적으로 해석 세모. 프루트뱅글러 세모. 프루트뱅글러는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에 X 쳐주세요. 프루트뱅글러 세모의 지휘로 재탄생한 운명의 노크 소리는 매우 느린 템포 세모로 연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 한음 힘있고 또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그 어느 노크 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 세모 쳐주세요. 웅장함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노크 소리의 여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되는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프루트뱅글러 세모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 세모를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세모,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긴박감 넘치는 세모, 운명의 추적을 느끼게 한다. 프루트뱅글러 세모는 비록 1악장 도입부에서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를 지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체크, 도입부에 나타난 두 번의 노크 소리를 느리고 웅장하게 연주한 후 뒷부분의 음악은 빠르고 긴장감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화살표 인과관계죠. 함으로써 그 결과 베토벤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세모의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악보에 충실, 네모 하고자 했던 토스카니니, 네모와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 세모에 더 충실하고자 했던 프루트뱅글러, 세모 중 누가 옳은 것일까?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다. B가 아니라 C인 것이다. 틀린 것에 X 쳐주세요. B가 아니라 다른 것, C이다.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재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네모와 세모의 관계가 나왔죠. 네모와 세모는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모도 옳고 세모도 옳다. 그게 네모 세모의 관계입니다. 다만 네모와 세모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화제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역사가 나온 적 있나요? 몇 세기 안 나오죠? 2번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문장을 찾아보세요. 비유가 쓰인 적 있나요? 은유, 직유 이런 빗대어 설명, 비유적 표현이 나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3번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나온 건 맞죠? 지휘자의 네모에 대한 관점이 나왔고 세모에 대한 관점이 나온 건데 절충하고 있지는 않죠. 왜? 둘 다 옳은 녀석이니까요. 절충안이라는 건 얘의 좋은 점과 얘의 좋은 점을 모아서 한 가지 의견을 낸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왜? 네모와 세모 둘 다 옳으니까요.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뭐? 베토벤 교향곡이라는 사례죠. 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곡이라도 지휘자마다 연주자에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지휘자마다 네모와 세모가 다른 연주를 했죠. 네모는 원하는 템포 그대로, 그죠? 사정없이 몰아친다라고 했고 똑같은 곡에 대해서 세모는 뭐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를 요구했죠. 1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2번 악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연주자에게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이거 아까 밑줄 쳤죠? 뭐? 악보의 불완전성이잖아요. 아까 밑줄 쳤잖아요. 악보의 불완전성. 3번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 2번이랑 충돌하죠.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3번은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충돌하는 선택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과 5번을 보시면 2번, 4번, 5번이랑 3번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번, 4번, 5번은 모두 악보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만 악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탕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끌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재현부에서 C장조로 낮아진 제2주제의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1악장 재현부에서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악기인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19세기에 관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음이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자 화살표 해주시고
어떤 지휘가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의 재현부에서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누구예요? 세모죠. 어떤 지휘가들 세모 호른으로 연주 세모를 쳐주세요. 이건 세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체크.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네모죠. 어떤 지휘자 네모 쳐주세요.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세모.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연주해야 된다는 건 네모가 되겠죠. 1번. 베토벤은 당시 악기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겠군. 보기의 첫 번째 줄이죠. 재현부에서 C장조로 낮아진 제2주제의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다. 베토벤의 의도는 호른으로 연주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악기의 한계 때문에 바순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토스카니니 네모는 그대로 바순 네모라고 했겠군. 네모는 네모다. 2번 맞죠? 3번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 이외의 악기로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을 수 있겠군. 그죠? 왜? 자신의 음악적 해석에 따라서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게 음악 해석이다 라고 개념의 밑줄을 쳐놨잖아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호른으로 연주, 세모죠. 세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 세모는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 네모를 중요시했겠군. 세모는 네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항관계를 왜곡하고 있어요. 고1 문제니까 진짜 명확하게 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세모는 네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번 윗글의 글쓴이는 바순, 네모와 호른, 세모 중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그 지휘자의 연주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겠군. 네모도 세모도 둘 다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B가 아니라 C이다. 아까 확인했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둘 다 옳다라는 거죠. 네모와 세모.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만든 기출 원리를 아시겠죠? 이항관계 왜곡입니다. 세모를 네모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커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것은 바로 경매이다.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한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경우 조건문이죠. 뭐뭐라면 뭐뭐다, 뭐뭐 할 때 뭐뭐다, 뭐뭐의 경우 뭐뭐다 모두 조건문이라는 건 제 현장 강의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아, 이게 조건문이구나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 밑줄 쳐주세요. 첫 번째 조건, 있거나 플러스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밑줄, 조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경매를 사용할 조건 두 가지. 커피나무는 이 부분 통째로 날려도 되는데 읽어보죠. 내신 시험 준비니까. 커피나무는 환경에 민감한 식물로 일조량과 온도와 토질에 따라서 생두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매년 커피 생두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의 화살표 쳐주세요. 원인과 결과죠. 생두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두의 품질이 달라진다라는 인과관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생두의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당 커피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단연 경매라 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 밑줄 쳐주세요. 뭐뭐 할 때 또 조건문 나왔죠. 세 번째 조건이 나온 겁니다. 경매를 사용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밑줄 쳐주세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특정 재화의 판매자가 한 명인데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최고급 커피 생두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경매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골동품, 미술품 등은 현재 동일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체크해주세요. 이와는 반대로
특정 재화의 구매는 한 명인데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경매는 유용한 방식이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서 구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투기와 같이 정부만이 유일한 구매자라 할 수 있는 국방 관련 물품이 일종의 경매인 경쟁 입찰로 결정된다. 경매는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구두 경매와 밀봉 입찰 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죠. 분류. 이제 느낌 오시죠? 이항관계가 걸릴 거라는 거죠. 공개 구두 경매의 네모, 밀봉 입찰 경매의 세모를 쳐주세요. 먼저 공개 구두 경매 네모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경매에 응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모의 개념 나왔죠? 네모 밑줄 쳐주세요. 네모는 공개 구두 경매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경매에 응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밑줄 쳐주시고요. 이러한 공개 구두 경매는 다시 영국식 경매와 네덜란드식 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콜버그 이론이랑 거의 비슷하죠? 콜버그 이론이랑 문단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모는 다시 1번 네모와 2번 네모로 구분할 수 있대요. 영국식 경매 1번 네모, 네덜란드식 경매 2번 네모를 쳐주세요. 영국식 경매 기억되어 있죠? 1번 네모는 옳은 경매 방식 1번 네모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 밑줄 쳐주세요. 1번 네모의 개념이죠. 1번 네모의 개념.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 1번 네모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영국식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와인 1번 네모과 앞서 소개한 최고급 생두 1번 네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체크해주세요. 이와는 반대로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 2번 네모다. 네덜란드식 경매에 2번 네모 쳐주시고 다 밑줄 쳐주세요. 2번 네모의 개념입니다.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 네덜란드식 경매 밑줄 쳐주세요. 이것이 내림 경매 방식 2번 네모 쳐주세요. 내림 경매 방식. 내림 경매 방식은 튤립 재배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던 방식이며 국내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2번 네모 쳐주세요. 수산물 도매시장 2번 네모에서 생선 가격을 결정할 때 이 방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공개적 네모, 공개적의 네모,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와는 달리 비교 표현이죠. 비교 표현. 네모와는 달리 경매 참여자들이 서로 어떠한 가격에 응찰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밀봉 입찰 경매가 있다. 밀봉 입찰 경매에 세모 쳐주시고 서로 어떠한 가격에 응찰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애 밑줄 쳐주세요. 세모의 개념이 나왔죠. 밀봉 입찰 경매 세모는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1번 세모 최고가 밀봉 경매와 2번 세모 차가 밀봉 경매로 구분된다. 이거 콜버그의 이론이랑 매우 비슷하잖아요. 네모는 1번 네모와 2번 네모가 있다. 세모는 1번 세모와 2번 세모가 있다. 최고가 밀봉 경매 1번 세모는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되는 것 밑줄 쳐주세요. 1번 세모의 개념입니다. 1번 세모는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이 되는 것이에요. 으로 낙찰자는 자신이 적어낸 금액을 지불한다. 네, 자신이 적어낸 금액의 1번 세모를 쳐주세요. 차가 밀봉 경매 2번 세모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최고가 밀봉 경매 1번 세모와 동일하다. 밑줄 쳐주세요. 1번 세모와 2번 세모의 공통점입니다. 1번 세모와 2번 세모의 공통점은 낙찰자 결정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이 되는 그 방식은 1번 세모랑 2번 세모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체크해 주시고 차이점입니다.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 아니라 A는 B가 아니라 C다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A는
B가 아니라 자신이 적어낸 금액, 즉 1번 세모가 아니라 응찰자가 적어낸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 2번 세모 쳐주세요. 두 번째로 높은 금액, 2번 세모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3개 있는 주석은 직접 읽어보세요. 입찰, 낙찰자, 응찰 무슨 뜻인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아까 조건문 밑줄 쳐놨죠? 확인해 보세요.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오름 경매 방식 1번 네모에서는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1번 네모다. 1번 네모는 1번 네모다. 1번 네모 친 거에 다 확인을 해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문에. 3번 수요자가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할 때, 아까 조건문 밑줄 쳐놨죠? 3번도 똑같이 지문에 있습니다. 4번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이거 역시 아까 조건문 이유라고 해서 밑줄 쳐놨죠?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진짜 놀라울 정도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어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2번 네모죠. 내림 경매 방식 2번 네모는 구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해 경매가 시작된다.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죠. 이런 걸 행위주체 왜곡이라고 합니다. 입찰 금액을 제시하는 건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입니다. 판매자를 구매로 바꿔치기 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걸 행위주체 왜곡이라고 해요. 문학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 원리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행위주체 왜곡. 아, 이런 걸 행위주체 왜곡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1번 네모와 2번 네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 관계 파악이라는 거죠. 이해는 관계를 파악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 문제 나올 거고 이항관계 왜곡 나올 거예요. 보죠. 1번 네모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경쟁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을 알 수 있다. 네모 맞죠? 공개적이라고 하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희소성이 있는 1번 네모, 최고급 생두 1번 네모 쳤죠? 는 1번 네모의 방식을 통해 가격을 결정. 다 네모 쳐놨잖아요. 다 이미 네모 다 쳐놓은 거예요. 2번도 맞고요. 3번 2번 네모에서 낙찰 가격은 경매에서 최초로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 없다. 아까 2번 네모의 개념이 뭐였어요? 높은 가격부터 점점 낮춘다라고 하고 있죠. 점점 낮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처음 제시됐던 것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2번 네모의 개념을 살펴보면 3번이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4번 1번 네모와 2번 네모는 모두 네모다. 공통점 맞잖아요. 공통점 1번 네모와 2번 네모의 공통점은 둘 다 네모라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5번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 1번 네모와 2번 네모 모두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 2번 네모가 된다. 1번 네모와 2번 네모 모두 2번 네모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왜곡하는 부적절한 비교죠. 이항관계 왜곡이고 부적절한 비교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왜곡하는 거. 이거 아까 봤잖아요. 모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잖아요. 왜? 차이점이니까. 근데 공통점이라고 하고 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볼 때 쫄지 말라 그랬어요. 2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쫄지 마세요. 바탕으로와 보기가 나온다면 지문에 있는 거 최대한 끌어와서 꼼꼼하게 풀면 돼요. 그냥 당황하지 마세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 입찰 경매 세모죠.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 1대1 연결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모 친 문단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세모에서 끌어와야 되겠구나. 세모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로 진행되는 경매에 A, B, C 세 사람이 각각 10만원, 8만원, 6만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경매가 1번 세모라면 낙찰자는 기역이며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은 니은이다. 그럼 기역과 니은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1번 세모에서 찾는 거죠. 차기 밀봉 경매라면 2번 세모라면 낙찰자는 디귿이며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은 리을이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세모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1번 세모와 2번 세모가 동일했습니다. 공통점이었죠. 1번 세모와 2번 세모의 공통점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밑줄까지 쳐놨죠. 우리가 비교 표현이라고 해서. 그러면 3번과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A랑 B, B랑 C로 기역과 디귿이 다르니까요. 그럼 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볼게요. 1번 세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이 되고 낙찰자는 자신이 적어낸 금액을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선택지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부른 A가 낙찰자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낙찰자는 A니까요. 기역과 디귿은 A입니다. 그리고 1번 세모에서는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라고 우리가 1번 세모를 쳤었죠. 자신이 적어낸 금액 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니은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2번 세모 쳤을 때 B가 아니라 C이다. A는 B가 아니라 C이다 문장 보셨죠? 응찰자가 적어낸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10만 원은 B, 8만 원은 C가 되는 거죠. 응찰자가 적어낸 금액 10만 원, 8만 원, 6만 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금액 8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2번 세모에서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항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자신감을 가지세요. 10번은 사전적 의미로 답은 3번입니다. 네, C. 지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돈을 내어줌 또는 값을 치름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 어휘 문제. 벌써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새벽 5시입니다. 제가 이거 촬영을 3시 반인가 4시에 했던 것 같은데 새벽 5시가 됐어요. 사실 지금 정신 상태가 몽롱합니다. 이게 편집을 해서 그런 거지 말실수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와,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문입니다.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죠. 와, 근데 제가 4강 5강을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 될 거야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지문, 생명과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라는 지문입니다. 인체는 70%가 수분이다. 수분은 인체의 세포를 유지하고 세포가 일을 하면서 생성하는 여러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관여한다. 인체의 세포는 일종의 화력발전소이다. 이거 비유죠? 은유적 표현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을 뿐이지 들어오는 음식을 잘 분해하고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 몸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 이때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 노폐물들을 신체 밖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조건문이거든요. 이거 P면 Q이다 문장이에요.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충분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화살표는 그래야만 몸이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화살표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결과라는 거죠. 인과관계. 밑줄 쳐주시고 화살표 쳐주세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은 주로 신장이 한다. 신장의 주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 네, 밑줄 쳐주세요. 신장의 주 역할이라고 하면서 개념이 나오고 있죠. 신장의 주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 이 일이 진행되는 곳은 네프론이라는 장치인데 신장 하나에 100만 개 정도가 있다. 네프론은 사구체 1번 네모, 보먼주머니 2번 네모, 세뇨관 3번 네모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노폐물이 여과되고 필요한 영양분, 즉 포도당, 수분 등이 재흡수되기도 한다.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는데 당이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에 섞여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몸 안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결정되므로 화살표 인과관계죠. 몸 안에 수분이 적으면 화살표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입니다. 수분이 적으면 화살표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이 때문에 화살표 연쇄적 인과관계입니다. 소변이 노랗게 되는데 이것은 몸의 수분이 적다는 신호이다. 연쇄적 인과관계, 밑줄 다 쳐주세요. 화살표 쳐주시고 밑줄 쳐주시고, 이 문장, 몸 안에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이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되는데 이것은 몸의 수분이 적다는 신호이다. 노폐물은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 화살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 밑줄 쳐주세요. 사구체의 개념 나왔죠?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 1번 네모를 통해 화살표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나올 때 제가 화살표 쓴다고 했죠? 사구체를 통해 화살표 보먼주머니 2번 네모에 모이고 이것은 세뇨관 3번 네모를 거쳐 화살표 방광에 모아져 화살표 배설된다. 순서 과정이죠. 사구체를 통해 화살표 보먼주머니에 모이고 이것이 세뇨관을 거쳐 화살표 방광에 모아져 화살표 오줌으로 배설된다. 물론 분자량이 큰 세포나 단백질 등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다. 이때 노폐물뿐만 아니라 플러스 인체에 필요한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도 혈액의 압력에 의해 화살표 혈액의 압력에 의해 보먼주머니 2번 네모로 나온다. 보먼주머니에 모인 물질 중 필요한 것은 3번 네모에서 다시 1번 네모 속으로 재흡수된다. 이와 같이 신장은 신체 내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여과의 개념 나왔습니다. 밑줄 쳐주세요. 신체 내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여과. 필요한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흡수의 기능. 밑줄 쳐주세요. 아까 신장의 주 원리 기능이라고 해서 나온 거죠. 우리의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중대 위기에 봉착한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인과관계죠. 화살표 해주시고 밑줄 쳐주세요.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화살표 세포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밑줄 얼굴이 붓는 증상에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부전증의 단계 밑줄 쳐주세요. 이게 결과죠.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게 원인,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얼굴이 붓고 신부전증의 단계에 이르고 생명이 위험해진다까지 밑줄을 쳐주세요. 이게 결과죠. 인과관계입니다. 물론 신장 이식 등의 방법도 있지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공신장에 의지해야 한다. 신부전 환자는 한 번에 4-5시간은 소요되는 괴로운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해야 한다. 사실 인공신장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신장이랑 인공신장이 기역과 니은으로 되어 있네요. 뭔가 비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인공신장이라면 신장을 대신하여 몸 안에 장착하여 계속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신장이란 일종의 혈액 투석기이다. 그러니까 이 니은 인공신장은 몸 안에 장착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몸 안에 장착에 X를 쳐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신장이란 일종의 혈액투석기, 밑줄 쳐주세요. 혈액투석기의 개념 나옵니다. 즉,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 밑줄 쳐주세요. 개념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니은의 인공신장의 개념, 혈액투석기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밑줄 쳐주세요. 인공신장에서는 노폐물인 요소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요소가 제거되는 근본 원리는 물질의 농도 차이이다.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은 결과, 컵 속의 잉크 농도를 균일하게 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원인이죠.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쳐주세요. 퍼져나가는 것은 화살표 반대, 원인, 컵 속의 잉크 농도를 균일하게 하려는 성질. 노폐물인 요소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인공신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노폐물이 제거된다. 즉, 앞문장이랑 뒷문장 같다라는 거죠. 즉,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키면 화살표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원인이죠. 농도 차이가 원인이죠.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한다. 결과죠. 밑줄 쳐주세요. 노폐물은 농도의 차이 밑줄.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 밑줄. 인과관계입니다. 과학 지문에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과학이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잖아요. 물론 혈액 속의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화살표 원인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 결과죠. 또한 플러스 무기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밑줄 쳐주시고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서는 인과관계가 반대로 일어나요. P면 Q이다 라고 한다면 Q가 원인이고 P가 결과가 됩니다. 무기, 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가 결과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예요?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된다가 원인이죠.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 투석기는 가는 여과관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의 중공사막을 사용한다. 주석에 어깃듯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가는 여과관이 수백 개 다발로 있기 때문에 화살표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할 수 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투석액이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 화살표 조건문이죠. P이면 처음에는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있어서 노폐물이 이동하지만 체크 농도가 비슷해지면 화살표 P이면 Q이다. 노폐물의 이동이 줄어든다. 따라서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화살표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인과관계 나오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혈액의 구성물질 아니죠. 신장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혈액이 아니라 신장입니다. 이런 걸 바꿔치기라고 하죠. 1번 아니고요. 2번 인공신장의 구조와 원리를 제시하고 인공신장의 발견 과정이 어디에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3번 신장 기능의 이상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 제시했죠? 아까 화살표 쳤었잖아요.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막 신부전증에 걸리고 생명에 위험해진다. 밑줄을 쳤죠? 그런데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은 나오지 않죠. 3번도 아닙니다. 4번 인체의 노폐물 여과 과정을 설명했죠. 화살표 쳤죠. 아까 사구체를 통해 화살표 보먼 주머니에 모이고 이것이 세뇨관을 거쳐 화살표 방광에 모아져 화살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인공신장의 혈액 여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근본 원리는 물질의 농도 차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의학적인 한계, 대안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 발문에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때 요 알 수 있는이라는 발문은 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관계를 물어보게 마련입니다. 여기 지금 가장 많이 쓰인 관계가 뭐예요? 인과관계겠죠. 이항관계가 쓰인 지문은 알 수 있는 내용의 이항관계를 물어볼 거고 인과관계가 많이 쓰인 문장은 알 수 있는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발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는. 이거 저랑 같이 그 길이 측정 관련된 인과관계 지문 풀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1번 소변에 당이 섞여 배출되면 소변색이 노랗게 된다. 이거 인과관계가 오류가 됐죠. 소변색이 노랗게 된다.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어디에 화살표를 쳤는지. 수분의 양을 줄이기 때문이었죠. 인과관계 왜곡이잖아요. 원인을 왜곡했습니다. 당이 섞여 배출되면이 아니라 수분이 줄어들면이죠. 잘못된 원인. 1번 아닙니다. 2번 신장은 무기염류, 아미노산 등을 노폐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무기염류, 아미노산,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인체에 필요한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도 혈액의 압력에 의해 화살표 해놨고 보먼 주머니로 나온다. 보먼 주머니에 모인 물질 중 필요한 것은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된다. 필요한 것은 재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노폐물과 함께 몸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재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배출이 잘못된 거죠. 2번도 아닙니다.
3번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후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근데 아니,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건 무기염류랑 아미노산이었잖아요. 아까 2번 선택지 보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무기염류랑 아미노산, 물 등을 단백질로 바꿔치기 한 거죠. 4번 걸러진 노폐물은 세뇨관을 통해 보먼 주머니에 모아져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거 아까 화살표 쳐놨죠.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화살표, 보먼 주머니, 세뇨관 화살표, 방광 화살표, 오줌이었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뇨관 화살표, 보먼 주머니 화살표, 오줌이라고 되어 있죠. 바뀌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요게 출제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번 역시 아니게 됩니다. 세뇨관을 통해 보먼 주머니가 아니라 보먼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세포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해야 화살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충분 조건, 뭐뭐 할 수 있다.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아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밑줄 쳐놨죠.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충분 조건.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만 한다. 반드시 내보내야만 한다. 필요 조건. 올바른 조건문이죠. 올바른 인과관계죠. 화살표가 맞잖아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너무 복잡하다. 정신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그 밑줄 친 문장이 똑같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거 아까 밑줄 쳐놨잖아요. 조건문이라고. 이거랑 5번 선택지가 똑같은 얘기죠. 노폐물을 제거해야만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걸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많은 걸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한계점에 의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건 조금 아쉽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과 신장, 니은, 인공신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비교 문제겠죠? 비교 표현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1번 기역과 니은 모두 인체의 수분을 늘리는 기능이 있다. 둘 다 없어요. 인체의 수분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나요? 지문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2번 기역과 니은 모두 여과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일단 기역에는 재흡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밑줄을 쳐놨죠. 재흡수. 근데 니은에는요. 아까 밑줄 친 개념 뭐였어요?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재흡수 기능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과 기능만 대신하는 수단이죠. 니은은 인공신장, 혈액투석기는 개념의 밑줄을 쳐놨습니다. 2번도 아니고요. 3번 기역과 니은 모두 혈액 속의 요소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여과 기능을 한다. 공통점이죠. 3번. 2번은 차이점을 공통점이라고 왜곡한 거고 3번은 공통점을 맞게 비교한 겁니다. 4번 기역은 농도의 차이로 니은은 압력의 차이로 노폐물을 걸러낸다. 이거 기역과 니은을 바꿔치기 한 거죠. 농도 차이의 원리를 쓴 건 뭐였어요? 인공신장, 혈액투석기였잖아요. 압력의 차이는 뭐였어요? 아까 화살표 쳤죠? 혈액의 압력에 의해라고. 기역이죠. 기역과 니은을 샥 하고 바꿔치기한 비교의 전형적인 문제죠. 5번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인공신장을 환자의 체내에 이식한다. 근데 아까 X 쳤잖아요. 몸 안에 장착에 X를 쳤잖아요. 니은은 몸 안에 장착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혈액 투석기를 이해한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쫄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화살표 치고 밑줄 친 거 다 그냥 끌어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세요. 특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ABC 나와 있을 때 다 적으면 됩니다. A는 투석액, B 혈액, C 투석액이라고 되어 있고 척혈구, 무기염류, 포도당, 혈장, 단백질, 요소 다 써놨네요. 친절하게 다 써줬어요. 뭐 페어 단계처럼 A, B, C, D, E 해갖고 밑바닥에서 연결하는 거랑은 너무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페어 단계의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페어 단계. 1번 A와 C의 요소 농도는 B보다 높다. 그럼 아까 농도와 관련된 얘기,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다. 화살표 친 곳 어디였어요?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다.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한다. 밑줄 쳐놨죠? 화살표도 다 쳐놨죠? 그러면 투석액 A와 C는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써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다 써놓으세요. 농도 낮음, 농도 높음. 이거 쓰는데 몇 초나 걸려요.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풀면. 최대한 여백을 활용해서 다 적어요.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A 투석액, C 투석액, 농도 낮음이라고 적어주시고 B 혈액, 농도 높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잘못됐죠? A와 C의 요소 농도는 B보다 낮다가 되는 거죠. A와 C는 농도가 낮으니까요. 밑줄 친 거, 화살표 친 거, 써놓은 것만 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밥 선생님도 아니고 너는 이미 다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거잖아. 넌 10년 동안 국어를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푸는 거고 이 새끼야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문제 풀어봐요. 어떻게 하면 실전적인 것을 좀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제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저처럼 쉽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야 답은 1번이야. 이건 여기에 나와서 이래서 이게 답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방식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체내화하고 최적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제 방식, 제 사고, 어떨 때 밑줄을 치고 어떨 때 화살표를 쓰고 어떨 때 네모세모를 치고 그 밑줄 치고 화살표 치고 네모세모 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최적화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1등급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A와 B, B와 C 사이의 막은 반투막이다. 반투막이라는 단어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즉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키면 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건 반투막이 맞는 거죠. 3번 A, B, C의 무기염류 포도당 농도는 같다. 그러면 무기염류 포도당 찾아볼게요. 인과관계라고 해서 화살표 친 거 있었죠. 무기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제가 이거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밑줄 친 게 아니에요. 밑줄을 쳐놓고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요. 밑줄 친 걸 믿으세요. 밑줄 친 걸 보시고 밑줄 친고 화살표 친 걸 보세요. 나올 겁니다. 안 나오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왜? 내가 밑줄 치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밑줄 치세요. 나올 겁니다. 안 나오더라도 이득입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밑줄 치고 화살표 치는 건. 3번 맞죠? 양쪽 농도는 같게 되는 거죠. 농도가 다른 건 뭐예요? 요소죠. 요소의 농도는 투석액이 낮고 혈액이 높습니다. 4번 A와 C는 B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반대 방향 아까 봤잖아요. 화살표 쳤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서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밑줄 쳐놨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A와 B, B와 C 사이에서 세포와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세포와 단백질 찾아보세요. 물론 혈액 속의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문장이 있죠. 네,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이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밑줄 친 단어 중 디귿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퍼져나가는 이렇게 발문에서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이라고 할 때는 유의어를 넣어보세요. 뭐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의어를 넣었을 때 생각보다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확산되다가 유의어죠. 1번 꽃향기가 방 안에 확산되어 있다. 확산되어 가고 있다. 말 되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라면이 푹 확산돼서 아니죠. 3번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푹 확산됐다. 아니죠. 4번 강의 하류에는 삼각주가 넓게 확산되어 있다. 아니죠. 5번
그의 자손들은 전국에 널리 확산되었다. 자손이 확산되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답은 1번이 됩니다. 현재 시각 새벽 5시 41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2강에서 했던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세요.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쓰는 소설에도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버액션 토끼와 가려져 있던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 있는 피카츄와 함께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남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